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교육부가 발표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추진 방안 안입니다. 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나 또 교육 정책,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나 사교육 문제 이런 데 관심 많으시면 오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이 문서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센터 하나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넘어서서 왜 지금 이게 필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청사진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방대한 계획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께서 이 정책의 의미, 또 내용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 배경이 있겠죠.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지역이나 또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이걸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격차 문제. 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또 대도시랑 중소도시 간의 학습 환경 차이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쵸. 많이 나죠. 이게 결국에는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또 지역 인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습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은 좋은 환경 찾으려고 시간이나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도 좀 공평하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 제기 같기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교육 부담을 좀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 사교육이요? 네. EBS 같은 이런 공교육 콘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싼 사교육 안 받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 이걸 키워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초등학생은 늘봄학교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늘봄학교의 중고등 버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교육을 좀 대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요? 마지막으로는요, 기존에 있는 다른 교육개혁 과제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 연계. 네, 이 센터 사업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하고 같이 쓰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학교 안에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거 짓는 거.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시스템 만드는 교육발전 특구. 지역 대학이나 산업체랑 연계하는 거요. 이런 다른 정책들하고 같이 묶어서 효과를 더 키우겠다는 거죠. 시너지를 내겠다. 네. 그리고 지자체가 이미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그런 학교 밖 자원 활용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 정책을 잘 엮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곳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지방 중소도시나 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쾌적한 학습 공간이랑 또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지원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됩니다. 4가지 핵심 지원. 뭘까요? 첫째는 당연하겠지만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입니다. 혼자 딱 집중할 수 있는 개별 학습실, 또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하거나 과제할 수 있는 모듬 학습실, 그리고 잠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이런 걸 갖추고 또 온라인 학습 잘 되게 환경도 만들고요. 기본적인 공간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EBS 컨텐츠 기반의 학습 설계 및 지원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 EBS요? 네. EBS 진단 프로그램으로 학생 수준을 먼저 파악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필요한 EBS 강의나 교재 같은 거, 이런 학습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냥 추천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까지? 단순 추천 넘어서 학습 계획 수립까지 연계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통합버스 운영 같은 추가 지원도 할 수 있게 열어놨고요. 오, EBS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네요. 공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간다는 원칙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세 번째 지원은 뭔가요? 셋째는 대학생 멘토링 연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센터 학생들한테 온 오프라인으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학습지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학습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학습 도우미 역할도 하고 또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바로 학습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관리입니다. 학습 코디네이터요. 네, 이 코디네이터가 학생 개개인 학습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도 관리, 학습 습관 형성 지원, 더 나아가서는 진로나 입시 관련 상담까지 상당히 폭넓은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만 딱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공간, 컨텐츠, 멘토, 그리고 관리자까지. 상당히 입체적인 지원 계획인데요. 그럼 이 센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책임 구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추진 체계부터 좀 살펴보면요. 전체 사업 기획하고 예산 지원, 이건 교육부가 주도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아, 교육부가? 네. 그리고 교육청하고 지자체는 센터 설치할 부지나 건물 확보하고 시설 관리하고 필요한 행정 인력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맡고요. 그럼 실제 운영은 누가? 실제 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나 학습 코디네이터 뽑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 또 운영 매뉴얼 만드는 거. 이런 건 EBS가 위탁받아서 수행합니다. 아, EBS가 운영을 맡는군요. 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멘토링 연계를 담당하고요. 이런 구조예요. 와, EBS 역할이 진짜 중요하네요. 센터 운영의 성패가 EBS 역량에 좀 많이 달려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용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역시 EBS가 중심이 됩니다. EBS의 그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학생의 강점, 약점 이런 걸 파악하고요. 아, AI 진단. 네, 그걸 바탕으로 개인별로 학습 목표랑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EBS 강의 콘텐츠 추천하고요. 학습 코디네이터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학생 학습 진척 상황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학습 동기부여 해주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도록 돕고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대학생 멘토링이 좀 보조적으로 결합되고요. 또 권역별이나 지역 거점센터 중심으로 입시 설명회라든지 진학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AI 진단 기반 맞춤형 추천이라 기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쓰네요. 근데 이렇게 추천된 계획을 그냥 따라가는 거랑 스스로 주도하는 거랑 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좀 관건이겠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맞춤 학습 기능이나 챗봇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활용해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주려는 거군요. 네, 그런 시도죠. 그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할 학습 코디네이터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맡게 되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사 경력자 1명 이상 채용,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지도하고 상담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다만 지역 여건상 교원 자격 소지자 구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강사 기준 있잖아요. 그걸 준용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좀 뒀습니다. 아, 예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제 직무나 복무 관리 지침 만들고 또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업무 지원 매뉴얼, 우수 사례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적합한 인력 구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센터 규모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 모델 같은 게 있나요? 네, 문서에 참고용 표준 운영 모델 안이 3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용 학생 수를 기준으로 소형 30명 이내, 중형 30부터 60명, 대형 60부터 100명 이렇게 나뉩니다. 소형, 중형, 대형. 네, 예를 들어 소형 센터 같은 경우는 양 200제곱미터, 한 60평 정도 면적에 학생 1인당 기준 면적 고려해서 개별 학습 좌석 한 30석, 8인용 모둠 학습실 2개, 휴게실 이런 식으로 갖추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와야 하니까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아, 저녁 늦게까지 하네요. 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와, 운영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학생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 같네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운영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혼자 다 할 순 없을 텐데. 그렇죠. 학습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운영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소형 센터 기준으로 보면 최소 3명 이상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이요? 네. 학습 코디네이터하고 행정 지원 인력은 주로 낮에 상주하면서 학생 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맡고 시설 관리 인력은 시간대별로 좀 탄력적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점검이나 안전 관리, 청소 이런 걸 담당하는 방식이죠. 중형은 4명 이상, 대형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시적인 기준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선정된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규모, 공간 구성, 운영 시간, 필요한 인력 이런 게 다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이 좋은 센터, 아무 곳에나 다 생기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2025년을 기준으로 약 5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개소요? 전국에? 네. 2025년에 일단 50개소요. 신청은 시도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선정 평가는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 얼마나 교육 소외 지역인지 이런 거요.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 건지,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센터 운영 계획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지나 준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복합시설이나 교육발전특구 같은 다른 교육부 사업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센터 운영에 투입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계획을 내면 선정할 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가산점을 주는군요. 네. 사교육 줄이려고 고육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거랑 연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기존 자원이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센터를 만드는 방식도 지역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유형이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3가지 구축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1, 교육부 사업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네. 말씀드린 대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 안이나 밖에 센터 공간을 마련하거나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 같은 거죠. 기존에 정부 지원받는 다른 사업하고 시너지를 내는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복합시설과 연계하면 시설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 기존 사업에 약간 숟가락을 얹는 방식이군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다른 유형은요? 두 번째는 유형 2, 지역 주도형입니다. 이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기존의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청소년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남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지자체의 의지나 자원 동원 능력이 중요하겠죠.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유형 3, 사업 재구조화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학습 공간이나 독서실 같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아, 기존에 있던 거요? 네,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아염면모루라든지 광주교육청 365 스터디룸 같은 거요. 이런 기존 시설의 운영 방식이나 공간 구성, 인력 같은 거를 이번 자기주도 학습센터 기준에 맞게 좀 개선하고 EBS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지역에 적합하겠죠. 아하, 유형이 다양해서 지역별로 가장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유형이든 운영 원칙 같은 건 동일한가요? 혹시 사교육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센터를 만들든 어떤 재원을 쓰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핵심은 EBS에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센터 안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아, 공교육 중심. 네,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 안에 센터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지자체가 관리 주체인 학교 복합시설은 제외하고요. 그때는 해당 학교 선생님이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겸임하고 별도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원칙은 확고하군요.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지원되나요? 주된 재원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2025년에 50개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필요한 예산은 약 51억 6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1억이요? 네, 여기에는 EBS 중앙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공통경비, 코디네이터 연수, 매뉴얼 개발 같은 거 하고 개별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개별 센터에는 1개소당 연간 약 2억 7,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억 7천, 3년 동안. 근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어야 할 텐데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일단 최대 3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액은 센터 여는 시점이나 규모, 운영시간, 또 채용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수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3년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업 성과평가 같은 걸 거쳐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속지원 방안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계획 언제쯤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와 있나요? 네, 비교적 상세한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3주차에 사업 설명회를 열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선정된 지역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까지? 네. 그리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준비가 되는 센터부터 개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물론 센터별로 시설 공사나 리모델링 일정 같은 거에 따라서 실제 문 여는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합니다. 내년 가을부터는 실제로 운영되는 센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오늘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추진 방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역 간 또 소득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 아래에서 공간부터 프로그램, 인력 지원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EBS라는 공교육 플랫폼하고 AI 기술,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또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의 지원, 이걸 이렇게 결합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체계적이고 맞춤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획일적인 모델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연계형, 지역시설 활용형, 기존 시설 개선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EBS 위탁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실현된다면 특히 학습 환경이 좀 열악했던 지역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게 됩니다. 2025년에 50개소로 시작하는데 이 숫자가 과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양적인 확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점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도 당연히 필요하죠. 표준 운영 모델은 제시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센터별로 또 코디네이터별로 지원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이고 좀 상향 평준화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센터가 단순히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 이걸 제공하는 걸 넘어서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방안 마련, 이게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시설 만들고 프로그램 돌리는 걸 넘어서 이 센터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 즉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또 증명해낼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